일본의 방위성 관계자가 이제 한 말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에 대한 모든 대화 정보를 한국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본질적으로 가면 미국이 중국 보듯 일본이 한국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라인 야후를 50대 50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잘못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상 소프트뱅크하고 우호 지분 합치면 한 65, 네이버는 35, 전체적인 지분은 3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있다. 그 일본에서 2022년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이런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정말 허가받고 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읽혀져서 아니 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홍선표 기자입니다. 라인 관련해서 기사가 요새 끊이지 않고 나오죠. 지금 기업 이슈만이 아니라 거의 국가적인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꽤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서 첫 기사까지 찾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 악화되고 있는 건지 좀 처음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라인이랑 야후랑 합병을 한 뒤에 라인 야후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무슨 일이 생겼길래 갑자기 일본 정부에서 팔라 말라 뭐 이렇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라인의 보안 사고가 있었어요. 뭐 그 보안 사고를 이제 조치를 미흡하다고 일본 총무성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 보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어떤 회사의 지배 구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어떤 지배 구조의 문제냐면은 라인의 모 회사가 그 A홀딩스라는 회사고 그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가 50% 갖고 있잖아요. 근데 라인은 이제 IT 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네이버에 맡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갑을 이런 표현은 좀 우습지만 갑을로 표현하자면 라인이 갑이고 IT 시스템 공급자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을이란 말이죠. 근데 을을 제대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을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을을 컨트롤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너는 계속 컨트롤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지배구조를 바꿔라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고요. 뭐 이제 약간 은유적으로의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경영 체제의 재검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 체제의 재검토라는 게 사실상 네이버 지분을 축소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거를 SI 해주는 거니까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뭐 되게 중요한 보안 문제가 터졌고 이게 사실상 이제 네이버 실수가 맞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보안이나 이런 문제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거는 약간은 그냥 뭐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고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섞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제가 일본 신문을 다 검색해봤어요. 근데 없어요. 별로 나오는 게 그들의 본심이 나오는 게 대체 딱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니폰 텔레비의 그 익명 인터뷰들이 좀 있던데 이 건에 대해서 일본의 방위성 관계자가 이제 한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국 이 시스템은 한국이 그 라인의 이용자 정보를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가서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야.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표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벌어졌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게 이제 전쟁이라는 거죠. 한국과 전쟁을 하면 일본 사람에 대한 모든 대화 정보를 한국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방위성 관계자라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또 이제 정부 관계자, 익명의 정부 관계자예요. 한국이 일본인들의 대화를 다 분석해서 만약에 이제 일본한테 약간 뭐라 하죠? 이 어젠다를 세팅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독도는 한국 땅이야라고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은연중에 메시지를 계속 뿌려서 일본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감염시킬 수 있다. 요런 그런 거를 이제 일본 정부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라인은 일본 거가 돼야 된다. 네이버하고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 뭐 페북이나 이런 거는 뭐 문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본질적으로 가면 미국이 중국 보듯 일본이 한국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군요. 네. 미국이 중국 보듯 일본이 한국을 보고 있다. 위험하기도 하고 좀 못 믿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어떤 관점에서 나오는 문제인 거죠, 이게. 정보 유출을 확실히 잘못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기사애들 보면은 네이버가 확실히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가 있었을 때도 네이버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여기 뭐 데이터 센터도 따로 있고 네이버는 그런 거 잘하는 회사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안일하게 운영을 해왔던 겁니까? 라인이 이제 처음 설립된 게 2011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라인은 항상 쟤들 뭐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기업 아니냐 약간 이런 시선을 받아왔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나는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는 또 라인도 많이 안 쓴다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난 라인 쓰면 뭐 한국에 정보 간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좀 한국 기업이라는 그런 그 꼬리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언론이나 뭐 정부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일련의 사태를 쭉 보면은 지금 당장 그 3월과 4월의 그 행정지도는 작년에 있었던 그 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이뤄진 게 맞죠. 한 50만 건이 유출됐었죠. 근데 사실 근데 그 전에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 이슈는 이제 2021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약간 일본 정부가 라인에 대해서 너희 좀 데이터 보안 시스템이 좀 미숙한 것 같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라인야후, 뭐 라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쪽이 이제 중국 쪽 위탁 업체한테 그 관리를 맡겼었는데 뭐 서버 관리 같은 걸 맡겼겠죠. 그런데 중국 직원들이 이거 중국 업체 얘기입니다. 그 일본 이용자들의 그 이용자 정보에 막 무단으로 접근하는 일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뭐 휴대전화 번호 같은 것도 좀 빼가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원래부터 라인은 좀 약간 일본 정부가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잖아요.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래갖고 그 당시에 무슨 어떤 도쿄대 교수님이라든지 학자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갖고 뭐 회사 안에 그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어요. 특별위원회 만들어갖고 이제 데이터 보안 가버넌스를 열심히 한번 점검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 조사 결과 좀 드러났던 게 약간 일본 사람들한테는 좀 꺼림칙한 결과였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라인은 대부분의 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일본에 저장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메시지 얘기했었는데 근데 실제 그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걸 보니까 그 텍스트 데이터는 다 일본 서버에 저장되는 게 맞았지만 사진이라든지 사진, 이미지, 뭐 동영상, PDF 그런 거의 일부 뭐 전분지 일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의 일부는 물리적 소재지가 한국에 있는 그 서버에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텍스트로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지나 사진, 뭐 PDF 파일에 더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정치인들이 카톡을 통해서 막 중요 문서들을 PDF를 막 오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기사도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카카오는 대주주가 그래도 대부분의 상당수의 지분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걸 또 이제 일본 정부라든지 정치권 또 이제 일부 좀 약간 우파 성향이 있는 언론들이 라인이 거짓말을 했다 해갖고 약간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 그 라인은 2023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이죠. 2024년 상반기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일본으로 가져오겠다 해갖고 지금 그 열심히 그 옮겼거든요. 이미 다 옮긴 거죠. 이미 거의 상반기 끝나갔으니까. 그래갖고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고 만약에 진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진짜 빌드업을 하려고 이렇게 라인에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빌드업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이슈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게 물론 그 작년 뭐 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NTT 도코모는 10배나 넘게 이렇게 유출했는데 거의 또 위탁 업체한테 해갖고 유출된 것도 맞는데 너무 그쪽은 솜방망이고 뭐 우리 라인은 너무 이제 세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또 일본 정부 봤을 때는 그 이 해킹 사건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으면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위탁 업체 있잖아요. 그 위탁 업체 직원의 그 노트북이라는 컴퓨터가 그 머레어에 감염이 돼갖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뚫렸는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뚫리니까 이런 거를 인증 시스템 같은 걸 같이 쓰고 있는 그 라인도 뚫렸다. 그래서 약간 그거에서 좀 문제의식을 좀 갖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이 그 자기들 이제 자기들 대주주한테 일을 맡기니까 뭔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도 원청 화청 관계가 강하니까 당장 붙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푸시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리고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 일본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은 좀 명분을 이번에 잡게 됐다고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눈에 가시긴 했는데 예. 그거를 빌드업을 실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꼬투리만 잡으면 어떻게 될 수 있었던 건데 그 꼬투리를 지금 2번이나 잡힌 거군요. 2번 잡혔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정을 갖듯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어느 정도 감정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 같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들었던 게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취재차 만났던 일본 기업인들이라든지 IT 기업인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표님 말씀처럼 그분들은 이제 좀 한국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2019년 때 약간 일본과의 그 무역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출장 때문에 도쿄에 가서 이게 얘기를 했을 때도 그분들은 약간 뭐 우리가 한국에 소재를 수출하면은 그게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심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약간 조심스러움. 근데 그분이 이제 도쿄 상공회의소에서 상당히 그 상위 랭크에 있는 그 임원분이고 그러셨거든요. 항상 이렇게 뭔가 안보에 있어서는 경계심을 분명히 갖고 있는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 계속 급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도 뭐 매각은 없다 이런 발표도 하고 이게 지금 급박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은 어디까지 온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대통령실에서 라인 매각은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뭐 보도는 그런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그런 적은 없고 대통령실의 정확한 코멘트는 대충 어떤 거냐면 네이버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팔리도록 두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매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하고는 다른 거죠. 네이버가 원하면 매각도 지원한다 이런 느낌인 거고 완전히 좀 느낌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사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래 그러니까 이게 그 이사회에 한국 사람 대 일본 사람 이거는 이제 우리 관점이고요. 이거 국적 관점으로 기업을 운영한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거기가 50대 50이니까 네이버 몇 대 뭐 소뱅 몇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쪽 그 이사가 있었고 소뱅 쪽 이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이제 반반씩 운영됐는데 근데 이번에 네이버 측 1명, 소뱅 측 1명이 빠졌어요. 아, 소뱅도 빠졌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신중호 이사가 이제 신중호 대표죠. 대표 CPO가 빠지고 소뱅에서도 한 사람 빠졌어요. 네, 그래서 양쪽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2명씩 있었는데 그래서 1명씩 남았어요. 지금에 있는 사람은 이 네이버 측, 그러니까 기존 라인 대표 하던 사람이 네이버 측이고 소뱅 측은 옛날 야후 대표하던 사람이 소뱅 측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라인 야후의 그 안에 이제 이사들이고 나머지 사회 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네이버 측 라인 대표가 정말 네이버 측이 맞느냐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나와서 이제 네이버 관계 끝낸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라인의 대표인데 지금은 소뱅에 더 가까운 거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렇게 보면 지금 라인 대표도 과연 네이버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말씀해 주실 정도로 이 지금 라인 야후에서 이 네이버 쪽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이버 쪽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A 홀딩스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3대 2로 되어 있어요. 소프트뱅크가 3, 네이버가 2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밑에 자회사가 이제 라인 야후인데 원래부터 이제 소뱅 중심이죠. 그래서 네이버가 소뱅한테 지분을 이제 50% 저로 경영 통합할 때 네이버에서는 이 연결 자회사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분을 이제 50대 50으로 갈 때부터 사실상은 네이버하고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그 라인 야후의 모회사의 투자사인 정도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지금 라인이랑 야후가 합치기 전에는 네이버의 라인 지배력이 그때는 어땠었어요? 그때는 절대적이었죠. 제가 그때 2019년 11월에 그 경영 통합한다고 서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당시 네이버가 라인 지분의 이제 73.16%. 그러니까 거의 뭐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일본 증시에도 상장돼 있었고 미국 증시에도 상장돼 있었지만은 거의 뭐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100% 자회사였다가 이제 상장하면서 이제 25% 정도를 이제 네. 한 거고. 그때는 완전한 네이버께 맞았으나 이제 통합을 소뱅이랑 하면서 그때 이제 확 줄어든 거군요. 그렇죠. 소뱅이랑 통합하면서 그 시장에 있던 지수를 다 샀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시키고 전체를 100을 가지고 5대5로 나눈 거죠. 그리고 사실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좀 약간 정확히 보지 않으면은 라인 야후를 50대 50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잘못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따져보면은 네이버의 지분을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한 32.5%. 아 그래요? 그렇죠. A홀딩스가 한 대충 65% 갖고 있는데 그걸 둘이 50대 50이니까 32.5%잖아요. 나머지 여기 그 35%는 누가 갖고 있냐. 근데 지금 라인 야후는 일본에 그 상장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주주들이 누군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일단은 캐나다 연기금이 4.3%를 갖고 있고 나머지 30%는 근데 다 보니까 노무라 자산운용 매니지먼트 에셋 매니지먼트니까 자산운용사겠죠. 그리고 노무라가 운영하는 펀드 대부분 다른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본계 기관 투자자들과 또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상 네이버는 이게 30이 있고 32.5가 있고 소뱅 32.5가 있고 나머지 30%는 대부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본 기관 투자자나 일본 개인 투자자면 소프트뱅크에 훨씬 더 우호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프트뱅크하고 우호 지분 합치면 한 65, 네이버는 35.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인 야후라든지 그쪽 경영진들도 당연히 이쪽으로 좀 기우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분 매각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꼭 국적 논란이 아니고 자본주의 입장으로 봐서도 65 우호재물까지 합쳐갖고 한 65를 갖고 있는 사람 쪽으로 당연히 이사회라든지 대표이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라인 야후의 전체적인 그 지분은 네이버가 3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있다. 이거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다음 그런 이야기들이 잘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50대 50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반반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A홀딩스의 50이죠. 그러니까 A홀딩스가 갖고 있는 라인은 또 라인 야후의 A홀딩스가 라인 야후의 100%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50대 50을 갖고 있는 거는 또 3분의 2로 줄어드니까 이게 33%로 줄어드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35% 정도의 지배력이다. 30, 조금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그렇다고 해도 네. 그리고 대표 같은 분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서 뭐 이제 지분을 계속 따지면 그렇지만 사실 영향력이란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도 뭐 약간 뉴스에도 나오던데 신중호 그 대표의 그 뭐라고 하죠? 소득이 1년 그 받은 돈이 뭐 이대자와 CEO의 4배 이상 된다. 뭐 이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거 한국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시 뒤로 돌아보면은 잘 키운 라인을 결국은 합병하면서부터 지금 이 구조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50대 50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그럼 합병을 왜 한 겁니까? 제가 옛날에 유튜브가 잘 나가던 그 전에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팟캐스트를 다시 들어봤거든요. 그때 이 주제가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합병한다라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팟캐스트였는데 그때 결론이 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였어요. 왜 하는 걸까? 야후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건 100%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야후의 경우에는 당시 그 야후 재팬이라는 포털을 가지고 그 포털이 일본의 1등 포털이긴 했지만 모바일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다음처럼 네이버 다음이 포털은 그래도 2등 포털이었지만 어떠한 그 모바일에서의 영향력은 카카오를 만나기 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가 그러니까 그 포털을 갖고 있는 다음과 손잡고 카카오가 이제 합병을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카카오는 얻은 게 없어요, 별로. 우회 상장만 했을 뿐이지. 다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모바일 시장이란 새로운 시장에 들어온 거지만 카카오는 별로 이제 잊혀져 가는 시장인 뭐 포털 얻어봐야 의미도 없고 검색점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본다면 네이버는 얻을 게 별로 없는데 라는 걸 그때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왜 할까? 근데 막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을 막 이제 많이 있었죠. 가장 대두된 설은 그거였어요. 이제 핀테크 통합설. 네. 그때 이제 일본 정부가 그 당시에 그때 캐시리스 한다고 이제 일본은 현금을 쓰잖아요. 네. 신용카드도 잘 안 썼다고요. 네. 현금을 막 쓰는데 이제 중국은 모바일 하나로 모든 게 다 된다. 막 그 전 세계에서 중국이 진짜 저 테크적으로 빠르다. 막 이런 거 이제 약간 선망하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일본도 우리도 캐시리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을 이제 누가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때 그래서 야후의 페이페이와 라인의 라인페이가 둘이 이제 시장에서 양대로 이제 붙었는데 네. 둘이 이제 그 시장을 먹기 위해서 돈을 서로 엄청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서로 마케팅 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먹으면 끝나겠지만 계속 이제 막강한 회사 둘이서 이제 싸우다 보니 계속 돈만 쓰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떤 서로의 상처만 남는 거죠. 그 네이버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그 라인이 글로벌에 성공한 훌륭한 자회사였지만 내 돈을 까먹는 회사였어요. 주주들은 맨날 야 라인 때문에 니네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었어 이렇게 줄었어 이런 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약간 라인이 부담스러운 시기였다고 할까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또 하나 이제 뭐 이건 저의 이제 약간 추측성 이제 분석인데 네이버의 지상의 꿈 중에 하나가 일본 검색 시장을 먹는 거였거든요. 예전에 진출을 하려고 했다가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을 계속 이제 진출하려다 실패하고 우리가 지금 신중호 대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신중호 대표가 네이버와 함께 일본 시장을 공략해 나간 것도 검색 시장을 공략하러 나간 거거든요. 처음에 라인 하려고 나간 게 아니고 일본 검색 시장을 먹기 위해서 네이버가 첫눈이라는 검색 전문 업체를 인수해서 그 CTO이던 신중호 대표를 그 내세워서 이제 일본 시장 검색 공략에 들어간 거예요. 그 첫눈을 인수를 할 때도 뭐 업계에서는 이거는 회사를 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린 거다. 뭐 신중호 대표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을 이제 살려는 거였다라고 하고 실제로 라인에 그 첫눈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로 네이버는 이제 그 일본에서 계속 검색을 실패하는 와중에 약간 우연히 라인이 터진 거거든요. 네이버 마음속에는 검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본 검색 시장은 한 7대3, 8대2 정도로 한 70% 정도는 구글이 먹고 나머지 30%를 이제 야후가 먹는 거예요. 근데 야후의 검색 엔진이 구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95% 이상이 이제 구글 검색 엔진으로 돌아가죠. 근데 야후 재팬의 검색을 만약에 네이버가 교체한다면 일본 시장에서 그토록 원했던 검색 시장의 일부분이지만 어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꿈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그렇지 않고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목표가 없었다면 왜 저거를 가느냐. 평생의 수건이었던 검색 시장을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빠지면 사실은 왜 인수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네, 뭐 음모론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음모도 있고요. 네. 근데 그때는 아무튼 좀 수익성 면에서는 힘들었던 게 맞는 거죠. 네, 라인 때문에. 네네네. 그때는 라인은 미래는 있지만 돈이 안 되고 그 야후는 돈은 잘 벌고 있는데 미래가 없고. 그리고 그 미래가 있다는 게 이제 야후가 그러니까 라인이 돈을 크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는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사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레퍼런스가 이제 카카오를 레퍼런스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돈을 벌기 시작한 건 비즈보드라는 그 수익 모델이 터지면서거든요. 카카오 채팅창 상단에 광고 붙잖아요. 이게 이제 비즈보드라는 광고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효과를 가서 카카오가 수익성이 없는 회사에서 엄청 수익성이 좋은 회사로 이제 변모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와 라인과 야후가 그 거래를 할 때는 비즈보드가 이제 막 세상에 등장해서 수익성이 완전 좋다 이게 검증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미래에 엄청 저 광고 하나만 붙이면 돈 엄청 벌 수 있는 거야라는 걸 아직 모를 때란 거죠. 미래가 있다고 보기에는 그게 확실한 미래는 아니었다. 그렇죠. 확실한 미래였다면 안 팔겠죠. 아 근데 그 50대 50이라는 것도 좀 되게 신기하긴 했었거든요. 이게 과연 공평한 목소리를 낸다는 게 회사에서 가능한 건가? 근데 뭐
지나고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약간 그래도 너무 소뱅한테 유리한 합병 아니냐. 그래서 약간 네이버 쪽에서 가진 그 지에 따라 무기가 뭐냐면 절대로 둘이 이제 의견 통일이 안 될 때 최종 결정은 신중호가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아까 이거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대자와 CEO가 저쪽으로 가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맞붙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까 그 신중호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한다는 건 진짜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땐 그렇게 다 알려져 있었어요. 예. 그런 계약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완전히 맞붙었을 때인데 맞붙은 일이 없다는 게 이거는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회사 내부의 일이니까 네. 이제 알려져 있는 거는 있으나 그걸 정확히 진짜 문서로 했는지 뭘 했는지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긴 하죠. 근데 업계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라인 같은 경우에 이 일본에서 아무튼 이렇게까지 경계를 할 정도면은 일본에서 엄청난 지배력이 있다는 건데 이게 그 라인 메신저만이 아니라 또 딸려 있는 서비스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일본에서 라인이 갖고 있는 그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뭐 그건 많이 나오잖아요. 뭐 9,600만 명의 MAU를 갖고 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뭐 어린애들이라든지 아주 노령층 빼고는 다 쓰신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 야후 재팬도 큰 포털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나 그 네이버를 합친 회사라고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두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서비스들을 그 라인 야후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종속 회사가 일단 100개가 넘었었던 것 같고 관계회사는 한 30개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서비스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라인 가버먼트 같은 그런 약간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쓰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약간 그걸 통해서 이제 뭐 고지서도 보내고 세금도 납부하게 하고 무슨 재난 문자도 보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부 24라든지 그런 게 뭐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아날로그 사회였고 그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그런 게 되게 여실하게 드러났잖아요. 뭐 그 코로나수 집계라든지 그런 것만 봐도 그래서 정부가 그런 IT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 라인 가버먼트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약간 지자체 위주로 약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좀 그 우리나라는 약간 비대면 진료가 약간 뭐 한정적 허용, 뭐 한시적 허용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만 일본은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약간 라인 헬스케어라고 해서 뭐 라인 닥터라는 브랜드로 해갖고, 근데 사실은 그 원격 진료야말로 의료 데이터야말로 가장 그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그 페이페이와 이렇게 합쳐지긴 했지만은 라인페이도 당연히 갖고 있고 또 라인 파이낸셜도 갖고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네이버 웍스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라인 웍스라는 그런 것도 갖고 있고 뭐 그 광고하는 라인 비즈니스도 갖고 있고 굉장히 그 폭넓은 영역에 있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데이터는 일본에 있는 데이터는 거기에 다 연관이 돼 있네요. 뭐 지자체 데이터, 뭐 헬스 데이터, 그다음에 페이 핀테크 데이터, 뭐 파이낸셜 쪽이면 뭐 투자, 그다음에 웍스면은 또 일하는 엔터프라이즈 쪽, 이게 전부 다 라인과 관련이 있군요. 그래서 지난번 중국 그 2021년에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중국 이슈 있었잖아요. 그 라인의 어떤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라인의 개인정보에 접근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가 이제 지자체들한테 중요한 인프라를 라인에 쓰지 마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라인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냅두면은 이거 우리나라 데이터 전부 다 라인으로 통합되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있었겠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라인의 지배력은 뭐 엄청난 거는 맞는데 이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라인 망가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뭐 어떤 핵심 서비스도 있습니까? 사실 그 라인 망가는 제가 계속 알아봤는데 라인 망가는 크게 그 걱정한 지분 구조상 괜찮습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라인 야후 쪽이 갖고 있는 지분이 28.7%라서 나머지는 다 이제 네이버의 그 웹툰 관련 그 미국에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웹툰 엔터테인먼트라고. 그쪽이 이제 70% 이상 갖고 있고 대부분 네이버가 갖고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서비스가 몇 개 있죠. 예, 그 예. 라인 망가도 그렇고 라인 이름만 갖다 예, 라인은 이름만 쓴 거죠. 예. 브랜드만. 예. 그다음에 라인웍스 이런 것도 네이버 클라우드 자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라인웍스도 사실은 이제 뭐 일본 라인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이버가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 라인 브랜드를 따다 쓴 거는 지배구조상 네이버가 갖고 네, 있다. 네. 그거는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네, 좀 네. 볼 수 있겠군요. 근데 라인이 자체적으로 일본에서 자기들이 만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다 라인 종속 회사로 가는 일본뿐 거고. 아니고 뭐 이제 태국, 대만에 네. 있는 네. 모든 회사들은 라인 웍스, 라인 망가 같은 거는 네이버 갖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지분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면 네이버랑 그러니까 라인과 야후가 지분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면 그 서비스들이 이제 뭐 어떤 게 남는 거고 좀 어떤 게 가게 되는 건가요? 그냥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웍스 이제 요 정도만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거의 라인자 붙은 애들은 다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100 몇십 개. 네, 거기 뭐 게임부터 뭐 뮤직 다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좀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 글로벌 서비스 같은 경우에 라인이 대만에서도 잘 되고 또 예. 특히 태국 잘 되고 예.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메신저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뭐 사실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대만, 태국 정도. 대만 태국. 인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인구가 한 2억 가까운데 600만, 700만 쓰니 사실은 그럼 거기는 뭐 제외. 근데 대만 태국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이게 싹 다 날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네이버가 조금이라도 지배를 할 수 있는 뭐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태국이라든지 대만 그런 게 그 라인 플러스가 사실은 일본 외에 라인의 그 대부분의 해외 사업은 지금 라인 플러스가 총괄하고 있거든요. 근데 라인 플러스는 지금 한국 법인입니다. 한국 법인. 근데 이 라인 플러스가 갖고 있는 게 100%를 갖고 있는 게 라인 태국, 라인 대만, 뭐 라인 베트남, 뭐 라인 뭐 아메리카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친구들을 거의 대부분 100%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라인 그 프렌즈는 라인 야구가 또 100%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넘어가면은 당연히 이쪽도 그 딸려가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제 기사를 보니까 그 연합뉴스에서 그 라인 야후 쪽에 전화를 해서 좀 확인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인 플러스는 혹시 이게 뭐 네이버로 갈 가능성이 있냐? 근데 뭐 당연히 라인 야후에서는 뭐 단가는 없다고 하죠. 없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대자 CEO가 며칠 전에 그 라인 플러스에서 그 직원분들 아무래도 좀 고용이 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회사가 이제 왔다 간다 하니까 기자 간담회 했을 때도 뭐 온라인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등판해갖고 고용 불안 절대 없을 거고 계속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라인 야후 입장에서 그런 라인 플러스를 넘겨줄 이유가 없거든요. 해외에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거를 그런 망을 갖고 있는 거를 사실은 여기 뭐 선배님이나 기자님이나 제가 그 소프트뱅크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야 그거 당연히 안 넘겨주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소프트뱅크도 자기네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좀 떨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반이 좀 사라진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라인 플러스는 한국 법인이라는 건 지금 한국에 있다는 거죠? 한국 법인이고 직원분들도 한 1,900명 되는 대부분이 한국인이시고 뭐 대표이사도 한국 분이시고 이사회도 한국 사람들이 더 많지만 지분 사실은 근데 결국 지분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라인 야후가 100% 갖고 있으니 이 라인 야후의 경영권이 이쪽으로 가면은 딸려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일본이 하도 저 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이제 지배 구조를 바꿔라 이런 얘기 나오니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야 그럼 일본은 니네가 갔더라도 그 동남아 태국 대만 이런 거는 그 네이버 다 계열사 때 한 건데 이거는 그냥 네이버한테 넘겨라는 의견이 그 욕심적인 약간 욕심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우니까 그 동남아 어떻게 뚫은댔는데 근데 이제 사실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미쳤어 이런 얘기 나오죠.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강남에서도 굉장히 잘 팔렸었던 이 라인의 캐릭터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넘어가는 거네요. 그게 이제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그 회사예요. IPX인가 뭐 그런 회사 이름인데 그게 지분이 70%를 라인 야후가 갖고 있고 30%인가를 네이버가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라인 야후 모회사의 50을 갖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예. 그러면 50은 내 건데 여기 30을 더하면 한 70은 네이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심지어 그 회사는 한국에 있고 한국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고. 이것도 수익 창출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이버도. 일본 사람들 그 캐릭터 좋아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그런 회사들은 약간 애매해져요. 어떻게 되냐, 그냥 넘어가냐, 아니면 뭐 좀 어떻게 될까 이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대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심재석 대표님이 페북에다가 글을 올리셨어요. 네이버가 라인을 팔고 싶지 않다?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걸 올린 거를. 많이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네이버 측에서. 아니요, 제그 페북을 뭐 검열하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네이버는 이거는 뭐 어떤 100%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의 이제 휴민트를 돌려본 결과 어떠한 이제 저의 판단인 거죠. 근데 그게 뭐 네이버의 공식 입장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네이버의 공식 입장은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안 팔아요 이건 아니고 매각을 염두에 두고 협상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매각도 염두에 둔 채 협상하고 있다 이거니까 다 가능하다라는 게 네이버의 공식 입장이고 그건 저의 휴민트의 정보의 취합이기 때문에 뭐 이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휴민트가 있고요. 또 전 개인적으로 네이버라는 회사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이 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를 보면 규제예요. 네이버는 정부하고 엮이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 카카오뱅크 한참 할 때 인터넷뱅크에 네이버 들어와라라고 정부에서 카카오만 들어오면 좀 그렇잖아요. 네이버랑 또 경쟁도 붙어줘야 또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면이 쓰는데 네이버가 안 들어갔거든요. 이유는 하나죠. 규제 산업에는 안 들어가. 뭐 블록체인 이런 거 난리 났을 때 네이버는 안 해. 차라리 저 라인 통해서 해외에서는 해도 한국에서는 안 해. 왜? 규제 때문에. 한국에 때 그 코인 규제 많이 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2022년에 경제 안전 보장 추진법 이런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의 안정, 그러니까 안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반도체 물자 공급 뭐 이런 내용 다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간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 이런 그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기간 인프라가 뭐냐면 도시가스, 뭐 전기,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통신 설비도 있는데 거기에 라인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게 그 대부분의 사람 라인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정부한테 다 새로운 거 할 때만 정부한테 허가받고 해야 돼요. 그 네이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분위기, 이게 미중 갈등 간에 벌어진 이후에 모든 그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게 이제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읽혀져서 아니 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 추측입니다. 예. 지금 만약에 라인 야후에서 이제 네이버가 빠질 경우 라인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 지금 네이버 실적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근데 그거 실적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얼마나 파는지, 얼마나 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소프트뱅크도 이왕 사는 건데 물론 한 주만 가져가도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린 지금도 명목적으로는 최대 주주는 소프트뱅크가 맞긴 맞거든요. 왜냐하면 소프트뱅크 50 네이버가 한 45 정도 갖고 있고 43 정도 갖고 있고 뭐 남은 7%는 또 네이버 100% 자회사가 또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네이버도 애초에 그 소프트뱅크가 이 사회에서 좀 다수를 점할 수 있게 상법상 최대 주주는 맞지만 아무튼 50%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얼마를 가질지.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법이든 일본 상법이든 회사법이든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3분의 1을 갖고 있어야 이사하고 감사도 좀 해임을 할 수 있고 이사하고 감사도 해임을 할 수 있고 뭐 M&A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정관도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래갖고 제가 만약에 소프트뱅크 임원이라고 하면은 이번 만약에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66.66% 이상 그 초과하는 그 지분을 사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네이버가 팔지 안 팔지에 대해서는 저는 팔고 싶어 하는지 안 팔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네이버가 이 라인야후에 대한 어느 정도 지배권을 유지하고 싶으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33.333% 이상은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거를 3분의 1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그 연결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이 회사의 관계사의 지분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으면은 그 회사의 이익도 내 걸로 잡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지분법에 따라서. 근데 뭐 저거 이제 다른 언론 같은 거 찾아보면은 네이버가 지금 전량 매각한다고 했을 때 한 2,500억 정도가 그 지분법에 따른 이익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가 근데 그제 9,00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나니까 2,500억 정도면 뭐 상당히 뭐 크다고도 할 수 있고 좀 적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그건 전량 50%를 전량 매각했을 때 그겁니다. 근데 그럼 만약 전량 매각하게 되면은 또 한 10조 정도가 또 돈이 생기는 거니까 이자만 해도 많이 그걸 잘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 그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라인이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유지 보수 업무의 상당 부분을 뭐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클라우드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네이버가 벌어들이는 게 1년에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00억은 이제 이제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독립하겠다고 해갖고 2026년 말까지 다 이제 우리 독립하겠다고 했으니까 네이버와의 의존 관계를 뭐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1,000억은 없어지는 거고 진짜 그 재무제표상의 이익은 주식을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서 좀 근데 전량을 매각해도 2,500억이니까 만약에 10% 지금 갖고 있는 거에 지금 50% 갖고 있는데 10%만 매각하면은 500억 정도가 이제 거기서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매각하면은 그만큼 더 이제 돈은 또 받는 거니까 한 10% 매각하면 한 2조? 경영권 프리미엄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되게 손해보는 장사는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일단 기본적으로 저의 취재 결과로는 네이버는 팔면 전체를 판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일부를 파는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팔거나 팔면 전체를 팔거나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배당 이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0% 갖고 있으니까 이제 배당을 하면 배당 이익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거 저도 보도에서 본 거라서 이제 뭐 제가 그 재무제표로 직접 본 건 아닌데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배당을 1,000억 이상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5,000억 받았어요. 물론 그 전에는 뭐 아주 조금 받았지만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게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돈이지만 근래 1, 2년간 굉장히 많이 받았다. 네이버 영업이익보다 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꽤 많은 영업의 이익이 있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또 타격이 있기는 있는 거군요. 이 네이버가 계속 글로벌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태국, 대만 이쪽이 다 날아가는 건 되게 지금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이 네이버의 글로벌 진출 로드맵에도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매각이 되면? 글쎄요.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던 게 제가 2018년도부터 이제 네이버 주식을 꾸준히 이게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그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막 소프트뱅크하고 너무 싸워갖고 막 1년에 몇천 원씩 까먹으니까 사실 그때 그 주주들이 뭐 일본 시간 그래도 우리가 간편결제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그때 좀 점유율도 근데 좀 차이가 좀 꽤 났었거든요. 페이페이하고 저렇게 돈 써갖고 괜찮겠냐 1년에 막 5천 원씩 영업 손실 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사실 저는 그때는 이제 뭐 IT 쪽 기자는 아니었지만 2019년에 경영통합이 발표되고 그랬을 때 주주 입장에서는 꼭 나쁘지만은 않을 왜냐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이 얼마나 클지를 몰랐었고 그때는 약간 이렇게 두 회사가 손을 잡고 앞으로 좋은 미래를 이끌어가자. 그러니까 저는 주주로서 한 3, 4천억 1년에 아끼니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지금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약간 이거는 제 기자로서가 아니고 그냥 지금 한 7년째 8년째 한 주도 안 팔고 투자해요. 사우스
코로나 때 80%. 코로나 때 제가 수익률이 한 125%를 했었는데 그때도 안 팔았었거든요. 더 잘 될 줄 알고. 네. 근데 이제 주주로서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주주로서는 좀 약간 제가 그때 네이버를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투자했던 거는 사실 네이버가 이제 한국에만 머무는 기업이 아니고 쭉쭉 뻗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좀 많이 꺾이게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기자로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진짜 그 발판을 많이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좀 어디를 인수하든지 뭐 2023년 1월에 그 인수를 완료한 포시마크 같은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시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네이버라는 상표로 바꾸고 가는 것보다는 라인이라는 상표로 바꾸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던 거잖아요. 동남아 지역에서는 확실히 이게 또 말하기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에서 통하는 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동남아에서 조금 더 먹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동남아는 경제적으로 일본과의 그 관계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방문도 해보고 그런 뭐 보고서 같은 것도 보면은 특히 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일본 문화를 많이 좋아하고 하잖아요. 그쪽은 보면. 그러니까 일본 그렇죠. 경제적 영향이 굉장히 센 나라죠. 예. 그런데 이제 라인을 떼고 네이버가 직접 나가려고 하면은 정말 다시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태국이나 시작을 대만에서는 발판이 없죠. 이제는. 그런 데서는 좀 많이 문제가 생기겠군요. 근데 뭐 이제 네이버가 해외 사업을 그렇다고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 물론 이제 그 라인 메신저는 만약에 이제 사라진다고 해도 일단 웹툰 쪽은 지금 이제 미국에 상장 준비 중이고 미국에서도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약간 뭐 B급 문화 내에서는 그래도 꽤 통하는 그런 이제 어떤 콘텐츠 플랫폼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제페토 이런 애들은 중국에서 좀 되고 뭐 이게 뭐 스노우 이런 거 글로벌로 성공했고 네. 또 요즘에는 사우디에 뭐 그 예. 사우디 그 뭐죠? 그 빌살만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오시티 예. 거기런데 이제 네이버가 이건 진짜 기술적인 어떤 프로젝트 AI를 비롯해서 이제 뭐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기술을 공급하는 계약도 맺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쪽을 기대해 봐야죠. 일단은. 근데 네이버는 요즘은 사우디에 꽂혀 있는 것 같은. 아니 근데 뭐 네옴시티 점점 축소한다고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라인이 우리나라 IT 회사 중에서는 이 뭐 하드웨어나 이런 거 말고 서비스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큰 글로벌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말이 좀 씁쓸한데 왜 이런 결말을 맺게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경영통합이라는 이제 수를 두었던 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 원인의 또 원인은 성장이 정체된 게 이제 원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일본에서 성공을 거두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태국과 대만이라는 이제 두 국가에서 터져서 이제 동남아하고 동아시아 쪽에 이제 세 개의 나라에서 라인이 서졌을 때만 해도 드디어 우리는 페이스북과 구글과 뭐 중국의 뭐 텐센트가 맞붙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구나라고 네이버 사람들도 생각하고 기대하고 투자도 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정체됐거든요. 그 일본과 태국, 대만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확장을 못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하듯이 서비스를 늘려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서비스를 늘려가는 이런 전략으로 바뀐 뒤에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제 비용만 들어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경영 통합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정체된 게 첫 번째 그때 당시의 이유였죠.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정치적 상황 이게 무시하게 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국가가 기업의 지분을 사라 팔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너무 당연스럽게 하잖아요. 파이트 댄스 지분 팔아 이런 거 너무 자유스럽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적이니까 적을 다루는 특별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약간 서로 이제 신냉전 시대처럼 되면서 적대시하는 이런 국가 간의 관계가 좀 생겨서 이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이제 등장하는 게 일상이 되는 게 아닌가.
홍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요.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좀 약간 이게 일본이라는 국가의 좀 특수성과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라인이 일본에서 그렇게 그 발판을 삼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중립적인 나라였으면은 조금 더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약간 그런 요소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예. 그렇군요. 아무튼 두 분 모셔서 오늘 이 네이버 라인 야후 요 지금 1년의 과정들을 한번 쭉 돌아봤고요. 아까 초반에 이제 홍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원래부터 50대 50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예,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생각을 하고 가야 이게 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글로벌적으로 정말 예, 많은 서비스들이 같이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간다는 게 그게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약간 지금 한일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사건인데 보안 사고가 분명히 있었고 그 보안 사고가 협력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그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클라우드에 계정이 털려서 마스터 계정이 털려가지고 결국은 유출까지 그 회사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까지 지금 계정이 털린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좀 더 중요시 여겨져야 된다. 이 보안 문제가 누구라도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감염됐다고 클라우드 본체가 털려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강구하는 경향이 있다. 노트북 하나 털렸는데 지금 클라우드가 다 네,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계정 관리하는 서버가 털렸어요. 그래서 계정이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계정에 일본 직원들 계정까지 왜냐 옛날에 한 회사였으니까 직원 관리하는 그 계정에 거기에 라인 직원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직원들도 그럼 다 우리나라 직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안 되는 게 문제지. 한국의 개인 정보도 나갔습니다. 문제네요. 이거 왜 보도가 제 지금 너무 한일전으로 가다 보니 이런 그 약간 중요시 여겨져야 될 문제가 너무 이슈가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카카오 불렀을 때는 막 난리들이 났었는데 규모가 다르죠. 사건 사고에는 규모가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그래도 저는 초반부터 쭉 한번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기사들이나 이런 거 읽을 때 훨씬 더 좀 균형감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떻게 펼쳐질지는 뭐 네이버도 아직 모르겠죠.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협상을 뭐 거의 밤새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좀 거대한 주제였는데 충실히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2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